네,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개체군의 절멸에 관하여 병목효과, 청시자효과 그 내용을 칠판에다가 그려 놓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칠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여러분도 힘들 것 같고 그 강의 자료로 올리고 또 나중에 본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그 그림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관계로 일단 그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멸의 소용돌이 extinction vortex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체군이 멸종하기까지의 과정을 원인을 통해 분류하여 나타내는 멸종 모델이다 라고 여기서 지금 반대 방향의 역방향 그 피라미드 같은 그림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개체군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결국은 대상종이 지역적인 절멸을 초래하는 소용돌이다. 여기서는 지역적인 절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절멸에 대해서도 또 절멸의 유형의 그 지역적인 절멸 또 아니면은 그 영구적인 절멸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 또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절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또다시 나타나지 않았던 절멸, 나타나지 않은 절멸 그냥 생각하면 공룡 같은 거 막 생각나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있고 초기 단계에서는 교란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외부의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오염 그리고 서식처의 상실 등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그리고 개체군 크기가 감소한다. 그 감소하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에 관한 자원 그리고 환경 이런 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후기 단계에서는 근친 교배에 의한 근교 약세 이런 것들이 후기 절멸에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친 교배라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강의 시간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친 교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가장 세계적으로 나도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머리 브레인이 우수하다고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서양 같은 경우는 근친상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근친교배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브레인에 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우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후기 단계에서는 유전적 부동, 아까 제네틱 드리프트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유효개체군의 감소, 유효개체군, 개체군의 종류에는 국소개체군, 또 지역개체군, 메타개체군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메타개체군은 그 유전적 변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역동적인 그 유전자 변이 활동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유효개체군이라고 있는데 유효개체군은 그 실제로 생식에 관여하는 그런 개체군을 우리가 유효개체군이라고 하고 생식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무효개체군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유효개체군과 그 상반되는 그런 개념을 그리고 나중에 중간고사 전에 유효개체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정리해줄 때 들으면 되겠고 유효개체군 생식에 관여하지 않는 개체군이 감소할 때는 절멸을 일으킨다. 그리고 유전적인 다양성 소실 유전자 다양성 아까 생물 다양성 얘기한 거 있죠. 생물은 항상 다양한 것이 가장 건강한 생태계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낮은 생존율 변신율 그리고 더 작은 개체군으로 축소 그리고 중국에는 지역적인 절멸을 초래할 것이다. 아까 공룡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그 공룡까지 안 가고 실제로 그 멸종이 될까봐 우려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팬더 중국에서 들여와서 지금 우리나라 지리산
저 반달과 가슴 이런 것들 엄청 그 증식에 성공을 하고 있죠. 근데 증식 그 복원 작업에 꽤 성공을 해가지고 그 뭐 팬더랄까 뭐 다른 동물들의 경우도 개체수에다가 다 그 저 전기칩 같은 거 놓고 뭐 어디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검사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그런데 일단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뭐 반달고스 가슴곰 이런 것들은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오늘 강의에 그 거의 마지막으로 그 적어 들을 것 같은데, 개체군의 생활사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활사 라이프 사이클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다 그 개체군 하나하나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생존하기 위해서 전략이 있죠.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본 적 있죠? 뭐 그 아들인가 누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 개체군도 다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어요. 어떤 전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사는 생물이 거치게 되는 출생, 성장, 생식, 노화, 사망의 전 생활 과정,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했고요. 서식지의 환경 변동에 따라서 생물의 생활사 반응을 생활사 전략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스트래티지를 우리가 생활사 전략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생활사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어요? R 선택종과 K 선택종이라고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R 선택종 그리고 K 선택종으로 두 가지를 나누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표로 그 세부적으로 그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은 한눈에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면은 일단 나도 한번 여러분들도 R과 K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제일 처음에 경쟁력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어요. 경쟁력으로 R 선택종 어떻다고 그랬어요? 경쟁력 이거는 상당히 경쟁력이 낮다고 했어요. 그리고 K는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만 먼저 구별을 할게요. 그리고 R 선택종은 환경 변동이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 그리고 내적 증가율 R이라는 말이 있는데 크게 하려는 중이다. 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체군에서는 생장 곡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장 곡선에서는 내적 증가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잠시 후에 생장 곡선에 대해서 그 그래프와 그리고 내적 증가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K 선택종이라는 것은 K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정된 서식지인데 또 경쟁력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수용력에 가까이 하려는 점, 그리고 대형 고차종으로 천천히 선택한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잠시 후에 생장 곡선이 나올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장 곡선을 여러분들 그림과 함께 보면서 여기 나오는 환경 수용력을 우리가 K라고 얘기를 할 것인데, 그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 또 그 자세하게 나온 내용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저기 R 선택종 일단 경쟁력이 낮다. 그리고 K는 경쟁력이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K는 경쟁력이 높은데 부모로부터 자원 분배가 많아요. 그리고 어린 자손의 생존율이 높다. R 선택종은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K 선택종 경쟁이나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산포력이 무서워다. 근친교배, 아까 절멸의 소용돌이 할 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K 선택종 사례를 들었는데 천이 후기종, 목본이라고 했어요. 목본이라면은 그 커다란 나무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천이 초기종, 초기에는 초건류들이 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성숙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는데 성숙은 K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환경 수용력이라고 했어요. K에 가깝게 늦게 성숙을 한다. 그 다음에 R 선택종은 일찍 성숙하여 R이라는 것은 뭐였죠? 그 내적 증가율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R과 K에 대해서는 여기 잠시 후에 생장 곡선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사례를 들었는데 저기 K 선택종 아까 못 본 커다란 그 교목, 악교목 그런 것처럼 나무를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 선택종 1년생 초본 여기 초본이라고 했어요. 천이 후기종, 천이 초기종 그리고 목본 천이라는 말도 지금 나왔는데 천이라는 것은 천이를 우리가 서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식물 생태계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이 초기에서는 몇 남았어요? 15분. 천이 초기에서는 우리가 초본류가 성장을 한다. 그리고 천이 후기에서는 목본류가 성장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는 그라임의 생활사 전략이라고 나왔어요. 생활사에도 전략이 있다. 그런데 그 그라임이라는 사람은 생활사 전략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그 스트레스와 교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약한 스트레스, 약한 경쟁형에서는 C, 컴피티터 식물이라고 해갖고요. 경쟁형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경쟁 능력이 큰 경쟁 전략종이 유리하다. 그리고 생식의 자원을 적게 투자를 한다. 그리고 K 선택종처럼 크게 자라고 오래 사는 생물. K 선택종. 아까 여기 R 선택, K 선택 얘기하면서 K 선택의 경우 경쟁력이 크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K 선택종 이런 경우는 경쟁형 식물이다. 그리고 K 선택종과 같다고 오래 자라는 식물. 아까 목본이라고 그랬죠. 커다란 나무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하기에 그 경쟁형 식물 K 선택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한 스트레스, 강한 교란지형 식물이 있어요. 그 자주 교란에 대해서 나도 한번 다시 찾아보겠지만은 그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강한 교란지형 교란형 식물 자주 교란되는 지역은 교란에 의존할 수 있는 교란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교란을 어떤 전략을 세울까 그런 생물종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R 선택종처럼 매일 빨리 자라고 생식에 자원을 투자하는 잡초와 같은 1년생 식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2번의 경우는 R 선택 셀렉션 이거는 교란지형 생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한 스트레스, 약한 교란지의 내성형 식물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내성 전략종이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성형 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느리게 성장하고 오래 살며 조건이 좋을 때 성식한다. 이러한 생활사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그런데 그라임의 식물 생활사 전략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에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본다면 여기서는 경쟁형 식물 C 그리고 내성형 식물 S 교란지 식물 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스트레스 내성형 식물 여기 쭉 보면은 스트레스는 높아요. 그리고
경쟁은 낮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내성형 식물. 그리고 교란지 식물은 여기는 보면은 교란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는 적은 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경쟁형 식물은 경쟁은 크지만 여기 교란은 작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그라임의 식물 생활사 전략을 저 그림보다 더 간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사 전략 해두고요. 여기까지 봤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비하여 그라임의 생활사 전략에 또 다른 그래프 그림을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강의 자료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반드시 오프라인 강의 때 다시 한번 더 알기 쉬운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제공할 것을 약속할게요. 약속한 건 뭐 있죠? 아까 창시자 효과, 병목 효과, 절멸의 소용돌이 그 그림 하나, 그리고 그라임의 생활사 전략 그림 하나. 알기 쉽게 지금 블랙보드 상태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오늘은 상황 요 그림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림 하나 똑같은 생활사 전략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또 더 혼란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방지를 할게요. 생활사 전략 이 그림으로 하고 이번에는 쉘퍼드의 내성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생물의 생장이 환경 요소에 적용받으면서 적합한 범위에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성의 법칙, 여기서는 적합한 범위, 이것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개체군의 크기는 환경 요인이 부족할 때만 아니라 과다할 때도 제한이 된다. 과유불급이라 했죠. 부족한 것뿐 아니라 과도, 오버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된다. 크기, 성장에. 그 다음에 특정 생물은 어떤 요인은 내성 범위가 넓을 수도 있으나 어떤 요인은 좁을 수도 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모든 요인에 따라 내성 범위를 갖는 생물이 가장 넓게 분포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리뷰의 수조량의 법칙을 예로 하나 드러났는데 식물에 필요한 원소에 대해서 생물에 필요한 다 최소량의 양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성의 범위와 내성 곡선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키워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최적 범위 안에서 생리작용 효율이 높다. 그리고 또 내성 범위 안에서 최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강의 자료에서 자세히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성의 법칙을 적용한 사례, 열목, 개구리, 남극, 뿌리, 논술나무 다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종 개체군 내 상호작용. 그런데 지금 오늘은 정확하게 개체군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집에서도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지금 개체군 얘기하는 거예요. 군집 아직 안 들어왔어요. 개체군에서는 텃세, 세력권, 순위제, 리더제, 그리고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체군의 상호작용. 텃세라는 거, 세력권, 텃세? 남의 동네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서 놀러 오면은 약간 왕따시키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수 있겠죠? 일정한 사용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나 개체군의 접근을 막고 자기 세력을 구축한다. 까치우랑이다. 그 다음에 순위제라는 것은 개체군이 서로 형성되면 개체군의 힘의 서열에 따라서 배우자를 얻는 순위가 결정. 힘이 세다. 세력이 높다. 배우자를 얻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옛날에 임금님들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더 그리고 임금님들 뭐 삼천 궁녀도 있었다는데 가장 예쁜 궁녀 차지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는 아무튼 순위 임금님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번엔 리더제라는 게 있어요. 영리하고 경험이 많은 리더가 되어 개체군 전체의 행동을 지휘하는 세계 체제이다. 그리고 기러기, 얼룩말, 순위 사회생활은 구성원이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받은 사회를 이루는 체계. 그 다음에 가족생활 단순히 우리 인간 가족과 같이 새끼를 낳을 동안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고 새끼 커서 독립하면 각자의 생활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있는데 순위제, 리더제 그 순위제의 경우 개체 간의 힘의 서열이 있다고 했어요. 순위에 따라서. 그런데 리더제와 순위제가 다른 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더제는 영리하고 경험이 많은 개체 리더는 있는데 그 밑에 따로 순위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기 뒤에 다시 나올 테니까 순위제와 리더제의 그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체군 마지막으로 그 밀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밀도는 단위 공간당 개체의 수 밀도 density라 하면 D는 단위 공간당 스페이스분의 개체의 수 S분의 N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개체군의 성장에서는 반드시 이 밀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 강의실 안에 학생들이 몇 명이 앉아 있는가 이런 물리적인 밀도 이런 것 먼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 저항 요인 그런데 개체군의 생장이라는 것은 환경 저항이 있어요. 환경 저항. 아까 환경 수용력 K라는 얘기 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환경 저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 그림이 나왔네요. 저기 칠판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에요. 개체군의 여기 성장 유형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장 유형에서는 J자형 성장 지수, 그 다음에 S자형 성장 지수, 여기에는 동그라미 5개점 중요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이고요. 개체군의 성장 아까 그 환경 저항이란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요 그림 한번 보면은 저기 요 그림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냥 저기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점선 친 거 있죠? 알파벳으로 무슨 글자죠? J자이에요. J자형 성장 곡선이에요. 이거 1번 J자형 지수 성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이 좀 그런데 S자형으로 봐주세요. 여기 S 이렇게 더 날렵하게 그려볼까요? S를 J자형 이렇게 S로 확실히 그렸어요. 이렇게 S자형 성장 기수. 그런데 여기 당연히 여기 가로축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로축, 세로축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개체수 중요하다 했죠. 개체수 N 그리고 시간 T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S자형 지수형 제한된 환경의 일반적인 개체군의 성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또 S자형, J자형과 반대로 생각하면 J자형은
실험적인, 이론적인 그런 이론이겠죠. 일반적인 성장에 대한. 이거를 다른 말로 S장을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저밀도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서서히 증가한다. 여기 S장 볼래요? 여러분들? 서서히 증가하죠. 개체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저기 성장이 빨라진다. 여기 성장이 빨라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하려고 얘기했던 건데 여기 예를 들면 요걸 K라고 해요. 요 K를 우리가 환경 수용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 수용력이 무엇인가? 이 그림을 보면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개체수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체수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쟁이 치열하든 먹이 싸움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뭐 죽어나가든가 그런 경우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 K라고 했어요. 다다르면 개체분의 크기가 서서히 여기 안정되고 있죠. 뭐 이 정도쯤을 변곡점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환경 수용력이다. 그리고 요것을 J자형 지수 성장이라고 한다. 요거를 S자형 지수 성장이라고 한다. 그림으로 보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에 J자형 곡선과 S자형 곡선이 만나는 점, 요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S자형 곡선 일반적인 형태이다. 실험실과 같은 이론적인 형태에서 최적환경 초기에는 완만하게 J자형 곡선도 초기에는 완만하게 성장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급격히 S자형보다 더 급격히 그리고 최대 번식률, 충분한 먹이, 해종 간의 영양이 배제된 조건이다. 근데 실제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험실적인 이론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끝나갑니까? 시간 확인해 주고요. 한계를 넘었다가 급격히 강화해서 수용률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경우를 S자형, J자형이라고 한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